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새벽 3시 37분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 3명의 여성이 검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사 폭약이 무려 9kg 들어 있었습니다. 50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남조선 수도의 심장을 타격하라. 4년간의 혹독한 훈련, 23번의 암살 임무. 그들은 북한 최정예 여성 특수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5시간 후 이 여성들은 폭약을 설치하는 대신 국정원에 자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27년간 배운 모든 것, 조국에 대한 충성, 적에 대한 증오, 고작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출근길 웃고 있던 고등학생, 손주 보러 가던 할아버지, 아니면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박혜인입니다. 199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찰 총국 대장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자랐다기보다는 훈련받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5살 때 처음으로 격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저를 깨웠습니다. 혜인아, 일어나라. 조국의 전사는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15도의 겨울 새벽에도 반팔 운동복만 입고 달렸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저에게 권총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사격을 배운다. 총은 제 어린 손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실망. 저는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2번째 발도 빗나갔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마침내 10번째 발이 관역 중앙을 맞췄습니다. 좋다. 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10발 중 1발로는 부족하다. 10발 모두 명중시켜라. 그날부터 저는 매일 1000발씩 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잘했다, 혜인아.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2012년 제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찰총국 여성특수부대 선발 공고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500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종 합격은 단 10명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선발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첫 주에 200명이 탈락했습니다. 50km 행군에서 쓰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150명이 더 떨어졌습니다. 격투 실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주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산속에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을 버티는 훈련이었습니다. 100명이 들어가서 50명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수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수진은 저와 1살 차이였습니다. 1995년생,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의 눈빛이 차가운 칼날 같았다면 수진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산속 생존 훈련 셋째 날, 저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제 기척을 느꼈는지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먹을래?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웠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장 딸이지? 응. 특혜 받았어? 아니. 다행이네. 실력으로 붙었으면 동료로 인정해줄게.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너는 왜 지원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누구한테? 남조선 놈들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그녀가 7살 때 총살당했다는 것을,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수진에게는 다르게 교육됐습니다. 남조선 간첩들의 사주를 받아 조국을 배신하려다 발각됐다고. 그래서 수진은 남한을 증오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믿었습니다. 넷째 주 최종 면접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30명이었습니다. 그중 1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니 5명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해인 동무. 옆에 있던 부총국장이 물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소? 네. 가족도 죽일 수 있소?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소. 합격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인입니다. 한미소예요. 잘 부탁드려요. 미소는 저나 수진과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햇살 같았습니다. 1996년생으로 우리 중 가장 어렸습니다. 평양 중산층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미소는 외국어에 천재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왜 지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고 싶어서요. 미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다고요. 저는 조국을 위해 뭐든 하고 싶어요. 순수했습니다. 저나 수진처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격자 10명이 발표됐습니다. 저, 수진, 미소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동료가 됐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동료라기보다 경쟁자였습니다. 10명 중에서도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유능한지 끊임없이 겨뤘습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기초훈련이 끝나고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수지는 폭파와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폭약을 다루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미소는 통신과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됐습니다. 훈련소 교관이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완벽한 조합이다. 박혜인은 머리, 최수진은 주먹, 한미소는 귀와 입.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라. 그렇게 우리는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훈련뿐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첫 실전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목표를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우리 팀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고 수진이 실행했으며 미소가 지원했습니다. 교관들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의 훈련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총을 겨누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표적이 쓰러지는 순간. 모형이었지만 저는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잠 안 와? 옆 침대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나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혜인아, 우리 진짜로 사람을 죽이게 될까? 아마도. 무섭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정찰 총국대장의 딸은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무섭지 않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칼이 될 거야. 칼은 두려움을 모르지. 수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칼이야. 복수의 칼. 2015년 봄, 우리는 첫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중국 연길이었습니다. 한 달간 중국 내 정보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북한 밖 세상을 봤습니다. 연길은 평양보다 컸습니다. 더 화려했습니다. 거리에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가게에 물건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우와, 대단해. 미소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거지. 수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하지만 연기를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양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2016년 겨울, 드디어 우리는 정식 요원이 됐습니다. 4년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졸업식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저는 소위, 수진과 미소는 하사였습니다. 박해인 동무.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전사가 됐구나. 네, 아버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좋다. 기대하마.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 우리는 첫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 연길로 가라. 탈북 브로커를 제거하라.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 될 줄은. 2016년 1월, 우리 셋은 중국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탈북 브로커 김성철을 제거하는 것. 그는 지난 5년간 2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미소가 감시와 통신을 맡았습니다. 1월 15일 밤 10시, 김성철은 늘 그렇듯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와 미소는 양쪽 출구를 지켰습니다. 지금, 제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김성철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였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강했습니다. 10초 후, 그는 축 늘어졌습니다. 수진은 그를 골목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장에 칼을 찔렀습니다. 한 번. 깊숙이. 완료. 수진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계속 토했습니다. 배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인아. 수진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저의 명령으로, 제 계획으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도 토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임무 끝나고 바로. 정말? 응. 미소도 울었어. 혼자 방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없는 전산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이잖아. 다음 날, 우리는 평양으로 복귀했습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임무 성공. 아버지는 만족해했습니다. 잘했다. 첫 임무치고 완벽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임무들이 기다린다. 준비돼 있느냐? 네. 하지만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악몽을 꿨습니다. 김성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총 23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에서 15번, 러시아에서 4번, 동남아시아에서 4번. 대부분 탈북자나 브로커 제거였습니다. 가끔은 남한정보원이나 외교관 감시도 있었습니다. 2017년 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임무였습니다. 목표는 탈북자 인권운동가 이순이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를 폭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식사했습니다. 가족이 있네. 미소가 말했습니다. 남편하고 딸. 그래서?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무는 임무야. 하지만 미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순희의 딸을 봤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사무실에 들러 숙제를 했습니다. 이순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일 실행한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미루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이순희가 조깅을 나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진이 접근했습니다.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순희 옆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에 든 주사기가 이순희의 팔에 찔렸습니다. 독극물이었습니다. 10초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순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다른 조깅하는 사람들이 이순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시간 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미소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런 일을 시켜서.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미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 조각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2018년 여름 태국 방콕에서의 임무였습니다. 목표는 탈북 브로커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그를 제거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유흥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탈북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우리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7월 20일 밤 박철수는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수진이 뒤에서 목을 조였습니다. 저항도 못했습니다. 1분 후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나오려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건 뭐지? 수진이 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중에 확인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깜빡했습니다. 임무보고에 정신이 팔려서 수진은 그 USB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 그 USB가 우리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 가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임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거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탈북 여성 김영희를 일주일간 감시하고 보고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녀가 남한정보원과 접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집에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없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탈북자인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그녀의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한 남자가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베트남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인가? 미소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소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니.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행복해 보여요. 응. 탈북자인데.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다고. 후회하며 산다고. 하지만 김영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일주일 후 우리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남한정보원과의 접촉 확인 안 됨.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우리의 해외 임무도 중단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는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훈련만 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였고, 그 다음은 전우였고, 이제는 자매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았습니다. 서로의 악몽을 알았습니다. 2021년 봄 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혜인아,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슨?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확신에 차 있던 수진이. 왜 갑자기? 모르겠어. 그냥 베트남에서 본 그 여자 생각이 자꾸 나. 김영애. 응. 그 사람 행복해 보였잖아.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2021년 여름 해외 임무가 재개됐습니다. 중국 단둥에서의 임무였습니다. 탈북자 가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거해야 하나? 수진이 물었습니다. 명령은 감시만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미소가 안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농담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가족이네. 미소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사였습니다. 전사에게는 평범한 삶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는 평양에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7월에 수진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봐?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뭔데? 그냥 옛날 자료 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진이 2018년 방콕에서 주운 USB를 열어봤다는 것을. 그 안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1998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0년간 거기 있었습니다. 2008년에 풀려났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딸은 11살이 됐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남조선 간첩이었다고. 그래서 처형당했다고. 수지는 그 영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같은 거짓말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남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 체제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수지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리고 2022년 8월, 우리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정찰총국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작전명 천둥. 목표 서울. 아버지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동무들, 조국이 너희를 부른다. 이번 임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다. 남조선 수도 서울의 심장을 타격한다. 지하철 동시 다발 폭파. 예상 사상자 500명 이상. 남조선 정권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목표다. 저는 수진과 미소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소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해인 동무가 팀장을 맡는다. 최수진 동무가 폭파를 담당한다. 한미소 동무가 통신과 지원을 맡는다. 준비 기간은 2개월이다. 10월 12일 실행한다. 질문 있나? 침묵이었습니다. 좋다. 이번 임무는 편도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각오돼 있나? 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각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인아, 잠깐. 네. 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실패하면 열어봐라. 실패요? 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다. 가져가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인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기숙사 방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진짜 해야 돼요?
명령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500명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말라고 배웠잖아. 전쟁에서는 모두가 적이야.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미소가 울먹였습니다. 이건 그냥 학살이에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 말이 맞아.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인아, 나 보여줄 게 있어. 수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진실을, 그리고 거짓말을. 영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소가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임무는 수행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알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 우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우리는 서울행 잠수정에 올랐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는 지옥 같은 2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울 지하철 지도를 암기했습니다. 1호선 서울역, 2호선 강남역, 3호선 신사역. 출구 위치, 승강장 구조, CCTV 위치, 비상구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박해인 동무,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승강장까지 거리는 교관이 물었습니다. 85m입니다. 도보로 1분 20초 소요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CCTV 개수는 3대입니다. 출구 천장 1대, 계단 중간 1대, 승강장 입구 1대입니다. 좋다. 최수진 동무, 폭약 설치 소요 시간은 각 지점당 3분 30초입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대답했습니다.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8월 말, 남한 억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탈북자 출신 교관이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남한으로 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의 거짓된 삶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남조선 말투는 이렇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이 근처에 편의점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니. 더 부드럽게. 남조선 사람들은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있어요? 이렇게요. 있어요? 미소가 따라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 한미소 동무는 재능이 있구먼. 박해인 동무, 최수진 동무도 다시. 한 달 동안 우리는 남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투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꿔야 했습니다. 걷는 방식, 앉는 방식, 옷 입는 방식까지. 북한 사람은 군대식으로 꼿꼿하게 걷습니다. 남한 사람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걷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9월 중순, 폭약 훈련이 본격화됐습니다. 수진이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시사 폭약 3kg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폭약입니다. 안정적이에요. 불을 붙여도 타기만 하지 폭발하지 않아요. 오직 뇌관으로만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수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폭약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예술가의 손 같았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기폭장치는 시간식입니다. 30분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3곳에 동시에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도중에 발각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기폭시킵니다. 우리도 함께.
침묵이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우리는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정찰총국 지하에 서울 지하철역을 똑같이 만든 모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10번이 넘게 연습했습니다. 입장, 승강장 이동, 폭약 설치, 퇴장. 모든 동작을 3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다. 교관이 만족했습니다. 이제 실전만 남았다. 하지만 완벽한 건 동작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10월 1일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찰총국장 그리고 몇몇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작전 일시는 10월 12일 오전 8시다. 총국장이 말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다. 지하철역이 가장 붐빌 때다. 예상 사상자는 최소 500명, 최대 800명이다. 800명. 저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8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폭발 후 남조선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부는 무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심리전을 강화한다. 철수 계획은? 제가 물었습니다. 임무 완료 후 안전가옥에서 이틀간 대기한다. 그 후 인천 앞바다로 이동한다. 10월 15일 밤 11시 잠수정이 대기한다. 만약 포위되면 자폭한다. 총국장은 작은 캡슐을 3개 내놓았습니다. 청산가리였습니다. 각자 1개씩 가져라. 체포 직전에 복용하라. 3초 안에 의식을 잃는다. 고통은 없다. 우리는 캡슐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 가족들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임무 성공 시 영웅 가족으로 예우한다. 실패 시 총국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브리핑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혜인아. 네, 아버지. 이번 임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걱정, 슬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인아, 만약. 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네.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0월 3일, 우리는 마지막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틀간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 될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밥 먹어라.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요리하셨어요? 응.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냐고. 500명을 죽이는 게 조국을 위한 일이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아.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너는 좋은 전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내 딸이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 이걸 가져가라. 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브리핑 때 받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다. 지금 읽어도 돼요? 아니다. 내가 정말로 혼란스러울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읽어라. 무슨 선택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저는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제 옛날 방에서 어렸을 때 쓰던 침대였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7살 때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저.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진은 고모네 집에 갔습니다. 부모가 없는 수진을 키운 건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60대였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고모, 괜찮아요? 너 많이 말랐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고모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만들었습니다. 감자탕, 두부김치, 파전. 수진은 고모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이. 제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돌아올 거야. 수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밤에 수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한 그 탈북자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소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은 미소를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미소야. 엄마, 아빠. 우리 딸 얼마 만이야? 1년 만이네. 미소의 어머니는 저녁 내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챘습니다. 미소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빠한테 말해봐. 뭔가 힘든 일 있지? 미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미소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10월 5일 저녁 6시 우리는 남포항에 집결했습니다. 잠수정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잠수정이었습니다. 3명이 타기에도 비좁았습니다. 출발 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폭약 3kg씩 3개, 기폭장치, 무전기, 가짜 신분증, 남한 돈 각자 300만 원씩, 그리고 청산가리 캡슐. 준비됐나? 정찰 총국 작전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조국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가거라. 우리는 잠수정에 탔습니다. 해치가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수정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5시간. 우리는 5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미소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응. 우리. 정말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침묵했습니다. 500명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알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럼 왜? 선택지가 없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알지만. 미소가 흐느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잠수정은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0월 6일 새벽 2시
잠수정이 멈췄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도착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해안까지 2km다. 수영해서 가야 한다. 우리는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짐을 방수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행운을 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 바다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2시간 동안 수영했습니다. 해안이 보였습니다. 인천 송도 해변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이었습니다. 젖은 잠수복은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새벽 4시 반, 우리는 송도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홍대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남한 억양이었습니다. 아, 네. 새벽부터 일찍 움직이시네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미소를 봤습니다. 그들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국에 도착했습니다. 500명을 죽이러.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적인가? 새벽 6시 택시가 홍대 입구역 근처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남한 돈을 처음 써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신기했습니다. 북한 돈보다 깨끗하고 선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가 말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기사님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평양의 새벽과 달랐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새벽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기, 제가 말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래.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진열대에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음료수, 과자. 너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알바생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보는 중이에요. 미소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한 개에 1,5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와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저도 인정했습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습니다. 참치가 이렇게 흔한 재료라니. 7시,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갔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빌라였습니다. 3층 302호. 현지 협력자가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넓었습니다. 침대 2개, 소파, 냉장고, TV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있는다. 제가 말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목표 지점 답사를 시작한다. 우리는 짐을 풀었습니다. 폭약은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무전기와 무기들은 옷장에 넣었습니다. 쉬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피곤해.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들. 미소가 말했습니다. 응. 여기 이상해요. 뭐가? 모든 게요. 너무 평화로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지? 네. 우리는 배웠잖아요. 남조선은 미군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10시쯤 수진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뉴스를 읽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처럼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최고 기온 23도. 날씨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연예 뉴스. 북한 뉴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령님 소식도 없고 체제 선전도 없고 그냥 평범한 뉴스였습니다. 이상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 평범해. 진짜 전쟁 준비하는 나라 같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음식을 채워놨습니다. 계란, 우유, 빵, 햄, 과일. 이렇게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니. 우리는 계란을 삶아 먹었습니다. 빵에 햄을 끼워 먹었습니다. 사과도 먹었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이거 진짜 사과 맞아? 미소가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북한 사과보다 훨씬 달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틀 후면 500명을 죽일 건데 여기서 사과 먹으며 웃고 있다니. 저녁 6시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대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습니다. 와! 미소가 감탄했습니다. 거리 양쪽의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카페, 식당.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평양 같지 않아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화려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였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뭘 시킬까? 미소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메뉴판이 너무 복잡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앞에 있던 여대생이 우리를 봤습니다. 처음 오세요? 네.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추천해요. 무난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한 잔에 4,5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언니들.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죽일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똑같아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 7일 아침, 우리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플랫폼이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캐리어를 끈 여행객들. 저는 플랫폼을 걸으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폭약을 설치할 곳은 승강장 중앙기둥 뒤였습니다. 가방을 두고 가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고등학생 2명이 지나갔습니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야, 너 어제 수학 숙제했어? 아니, 깜빡했어. 너 거 보여줘. 에이, 너 맨날 그러더라.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교복이 깨끗했습니다. 가방에 인형 키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수지는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2호선 강남역.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이었습니다. 출구가 12개였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10번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폭약을 설치할 위치는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방을 두면 30분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초등학생쯤 되는 아들. 아들이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빠, 오늘 놀이공원 가는 거 맞지? 그럼 약속했잖아. 와, 나 롤러코스터 탈 거야. 엄마는 무서워서 못 타. 에이, 엄마도 같이 타야지. 가족은 웃으며 플랫폼을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가족을 죽인다고. 저 행복한 가족을? 수지는 급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안 돼.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못해. 저녁 미소는 신사역으로 갔습니다. 3호선 신사역. 상대적으로 작은 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는 붐볐습니다. 미소는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폭약을 둘 위치는 벤치 밑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손주 보러. 응, 빨리 보고 싶어서. 오늘 새돌이라며.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응, 알았어. 조심히 가.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봤습니다. 미소했습니다. 손주 새돌이에요. 귀여워 죽겠어요. 아, 네. 축하드려요.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는 학생인가요? 아, 네. 공부 열심히 해요. 요즘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네.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하나 먹어요. 손주 주려고 샀는데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 감사합니다. 미소는 사탕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요. 손주가 기다리거든.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는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전동차가 떠났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 할머니를 죽인다고. 손주 보러 가는 저 할머니를. 밤 9시 우리는 안전가옥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못하겠어. 미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미소가 울었습니다. 알지만 못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2시간 동안. 영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어.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뭐야? 우리가 죽인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더 못하겠어. 미소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500명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을래. 미소야. 수진이 미소를 안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7년간 배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국, 충성, 적, 전쟁. 그 모든 단어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혜인아.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어떻게 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선택을 해야 할 때 읽어라.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혜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진실을 마주했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체제 안에서 살아야 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진짜 조국은 체제가 아니다. 진짜 조국은 사람들이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도 모두 같은 민족이다. 너의 양심을 따라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저는 편지를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과 미소도 읽었습니다.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럼 미소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제 동료들을, 제 자매들을, 임무를 중단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미안해. 하지만 나는 500명을 죽일 수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나도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자수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에. 응. 우리 목숨은?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500명은 살릴 수 있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동식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현지 협력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동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점검하러 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동식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모레가 디데이니까요. 조국이 기다립니다. 네. 최동식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저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았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해. 내일 아침 바로 자수하자. 응.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최동식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양으로. 여보세요, 작전과장 동무입니까? 최동식입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요원들 상태가 이상합니다. 임무 수행 의지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제 경험상 분명합니다. 알았다. 예비팀을 투입한다. 언제 도착합니까? 내일 밤. 요원들을 감시하라. 도주 시도하면 즉시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10월 11일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수진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소파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소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미소가 말했습니다. 응, 자수하러 간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미소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수진이 인정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500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팀장인데 너희를 이런 선택으로 몰아넣어서. 언니 잘못 아니에요. 미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맞아.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이야. 새벽 3시 반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동식입니다. 현지 협력자였습니다. 새벽에 왜 왔을까?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동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최동식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최동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임무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요원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최동식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500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소가 덧붙였습니다. 최동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슨 준비요? 예비팀입니다. 이미 보고했습니다. 평양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입니다. 예비팀이 온다고요? 네. 오늘 밤 도착합니다. 당신들 대신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안 돼.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최동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동식이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최동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최동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재빨리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동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미소가 끈으로 묶었습니다. 예비팀이 정말 온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최동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수진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네, 옵니다. 오늘 밤 11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몇 명이죠? 3명입니다. 당신들보다 더 냉혹한 요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막아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국정원에 알려야 해. 지금 당장. 전화번호를 알아? 미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연락처 같은 건 몰랐습니다. 112에 전화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112. 응. 경찰. 경찰이 국정원에 연결해 줄 거야. 미소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사실대로 말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요원이고 예비팀이 오고 있다고.
미소가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기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공작원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북한 공작원이에요. 지하철 폭파 임무를 받았는데 포기했어요. 하지만 예비팀이 오고 있어요. 막아야 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계신 위치가 어디십니까? 홍대 근처. 주소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정원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30초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상황실입니다.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박혜인입니다.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최수진, 한미소입니다. 임무가 무엇입니까? 서울 지하철 동시 다발 폭파입니다. 1호선 서울역, 2호선 강남역, 3호선 신사역. 내일 아침 8시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비팀이 투입됩니다. 오늘 밤 11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예비팀 인원수는 3명입니다. 폭약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팀을 보내겠습니다. 미소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끝이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미소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 정확히 8분 후 창밖으로 검은색 SUV 3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요원 5명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요원들이 우리를 수색했습니다. 무기를 회수했습니다. 폭약은 어디 있습니까? 침대 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원 1명이 확인했습니다. 시사 폭약 3개와 기폭장치를 찾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이 박해인 최수진, 한미소입니까? 네. 자수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예비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팀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이쪽 상황 종료. 용의자 3명 확보. 폭약 확보. 예비팀 정보 입수 중. 수고했습니다. 서울역, 강남역, 신사역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수갑을 찾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본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500명이 오늘 아침 무사히 출근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혜인 씨 예비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3명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오늘 밤 11시 인천 앞바다 송도 해변 근처에 도착합니다. 잠수정으로 침투합니다. 임무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지하철 폭파. 폭약은 가지고 옵니다. 각자 3kg씩. 안전가옥은 모릅니다. 아마 다른 곳일 겁니다. 현지 협력자는 최동식입니다.
지금 홍대 안전가옥에 묶여 있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훈련 과정, 이전 임무들, 정찰 총국 조직도,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른 방에서 수진과 미소도 같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국정원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비팀 저지작전을 시작합니다. 해경과 해군이 협조합니다. 밤 10시부터 송도 해변 일대를 봉쇄합니다. 지하철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울역, 강남역, 신사역 3곳을 폐쇄합니다. 폭발물 탐지경과 EOD팀이 전수조사합니다. 언론 대응은 시설 점검으로 발표합니다. 공항을 막아야 합니다. 용의자들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협조적입니다. 밤 10시 인천 송도 해변 일대가 봉쇄됐습니다. 해경 고속정 5척이 해상을 순찰했습니다. 해군 UDT팀이 수중에서 대기했습니다. 육상에서는 특공대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10분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의심 물체 포착. 방위 180도, 거리 3km. 접근합니다. 고속정이 다가갔습니다. 잠망경이 보였습니다. 북한 잠수정이었습니다. 목표 확인. 북한 잠수정입니다. 경고 방송하십시오. 이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즉시 부상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부상하십시오. 잠수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시 경고하십시오. 즉시 부상하지 않으면 공격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잠수정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부상했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3명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투항합니다. 그중 1명이 소리쳤습니다. UDT팀이 접근했습니다. 3명을 확보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수정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폭약 9kg과 무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본부, 예비팀 확보 완료. 용의자 3명, 폭약 9kg 압수. 국정원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잘했습니다. 지하철 조사 상황은 서울역 이상 없음. 강남역 이상 없음. 신사역 이상 없음. 모든 구역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정상 운행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갔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500명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3명의 북한 여성이 그들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합동신문센터 창문으로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이 시설 점검으로 임시 폐쇄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뉴스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소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살렸어요. 응.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날 이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10월 12일 아침 8시 서울역 플랫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전동차를 기다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아들은 여전히 신나 보였습니다. 아빠, 어제 롤러코스터 진짜 재미있었어.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와, 정말? 가족은 웃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신사역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미소에게 사탕을 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보러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또 사탕을 꺼내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 곳의 역을 오갔습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3명의 북한 여성 덕분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조사관이 뉴스를 틀어줬습니다. 배려였습니다. 봐라. 내 덕분이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미소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상상하기도 싫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찰총국의 조직, 훈련 방법, 해외 공작망, 암호 체계, 23번의 이전 임무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했습니다. 최수진 씨, 2016년 연길에서의 임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는 탈북 브로커 김성철이었습니다. 제가 제거했습니다. 질식사로. 그때 심경은 어땠습니까? 끔찍했습니다. 임무 후 계속 토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습니까? 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장이 직접 우리를 만났습니다. 3분 덕분에 큰 재앙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요. 미소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대 언론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국가 기밀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디브리핑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북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박혜인은 김지은이 됐습니다. 최수진은 이서연이 됐습니다. 한미소는 박민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미소가. 아니, 민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 수진.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 제가.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우와, 카드 하나로 돈을 낼 수 있어요? 민지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신용카드래. 편하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갚아야 한대. 제가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빚이잖아요. 그래도 편하긴 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2월,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삼겹살, 치킨, 피자, 떡볶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치킨이구나.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맛있어.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위험한데.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20대 여성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옷을 구경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이 옷 예쁘지 않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예쁘다. 입어봐.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 돈 있잖아. 국정원이 우리에게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각자 3천만 원씩 당분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제가 달려갔습니다. 언니. 또 꿈 꿨어. 서연이 떨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 나 사람 죽였어. 15명이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그래.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잖아. 500명을 살렸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조금이나마 속죄가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2023년 1월,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연결해준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라고 합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나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제 양심을 따르라고. 진짜 조국은 사람들이라고. 그 편지가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줬나요? 네.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의 상담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진실을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분노를 느꼈습니까? 네.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용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저를 속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원래 밝은 성격이었고 순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혜인 언니, 수진 언니를 만났으니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언니들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동료들이네요. 네.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보다 더. 2월, 우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국가 지원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요리. 서연이 말했습니다. 요리 배워서 식당 취직하고 싶어. 좋네. 나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너는 언어 재능이 있잖아. 통번역 쪽은 어때? 좋아요. 그럼 언니는요? 나는 상담사.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돕는 일. 탈북자들요? 응. 우리가 겪은 일을 그들도 겪고 있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민지는 통번역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씨, 서울역에 가보시겠습니까? 서울역요? 네.
그날, 그 시간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10월 12일 아침 8시. 우리가 폭파하려 했던 그 시간. 저는 서울역에 갔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폭약을 놓으려 했던 그 기둥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전화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야, 너 오늘 수학 시험 봤어? 응, 망했어. 나도. 쌤이 너무 어렵게 냈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00명이라는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500개의 인생이었습니다. 500개의 이야기였습니다. 500개의 웃음과 꿈과 사랑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들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과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울역? 왜요? 확인하고 싶었어. 우리가 한 일이 맞았다는 걸. 그래서? 맞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언니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좋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약속. 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산들을 지켰습니다. 500개의 삶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꼭 1년 후, 서울역, 강남역, 신사역에서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학생들은 등교했고,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홍대의 한 카페에서 3명의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늘이 그날이네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응. 1년 됐네. 가운데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맏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후회 안 해요? 아니, 전혀. 나도. 그들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 여성은 이제 김지은, 이서연,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옆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삶을 살며 500명이 살 수 있었던 그날 아침을 그들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